62살에 저는 가출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집을 나섰어요. 가방 하나 들고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두고요. 미쳤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런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 살았던 걸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요. 이건 62살 박진숙의 첫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요. 환갑이 넘으면 인생이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62살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퇴직을 일주일 앞둔 어느 가을날이었죠. 그날 아침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거든요. 관 속에 누운 김철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예요. 저보다 1살 어렸고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국화꽃 사이로 보이는 철순이 얼굴은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해 보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봤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순아, 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봤니? 조문객 중 한 명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 살았던 걸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어요. 언제 살았던 걸까? 정말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장례식장을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더군요.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가. 낯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27살에 결혼했을 때는 꿈이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진관도 열어서 제가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2년 뒤엔 딸도 태어났고요. 남편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저는 아이들과 집안일에 묶였습니다. 카메라는 어느새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아이들이 크면 되지, 남편 승진하면 여유 생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가고 딸이 취직하고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나중을 만들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시끄러웠어요. 딸이 풍선을 달고 있었고 아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축퇴직 박진숙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요. 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깜짝 파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풍선, 현수막, 케이크, 꽃다발,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죠.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로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서 어디 갔다 오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친구 장례식 갔다 왔다고 대답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금방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퇴직하면 뭐 하실 거냐고 이제 편히 쉬면서 손주도 봐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편히 쉬라. 손주를 봐주라. 그게 제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회사에서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일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죠.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딸과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손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6살짜리 꼬마였죠.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할머니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할머니는 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손자를 안아들고는 할머니는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 가족이 꿈이었다고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그렇다며 엄마는 우리가 꿈이었다고 말했죠.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족이 꿈이라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철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관 속에 누운 그 평온한 얼굴. 그리고 조문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우리는 대체 언제 살았던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었죠. 발끝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낮에 딸이 달아놓은 풍선이었어요. 축 퇴직. 어둠 속에서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칸, 오래된 이불더미 사이에 손을 넣었죠.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카메라였습니다. 35년 만에 꺼내는 거였어요.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냈죠. 낡은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디지털을 쓰지만 저는 이 카메라가 좋았거든요. 무게감이 있었어요. 손의 쥔이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7살에 제가 떠올랐죠. 처음 이 카메라를 샀을 때의 설렘. 첫 번째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쁨. 그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딸이 식탁에 앉았죠.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시계를 보며 서두르고 있었고요. 딸만 저를 보며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을 떠서 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는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퇴직 스트레스인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죠.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도 넣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어디 가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딸이 울먹이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화난 얼굴이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나도 숨 쉬고 싶다고, 나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렜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매표소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직원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일 먼 곳으로 가고 싶다고요. 직원이 시간표를 보더니 강릉행이 있는데 3시간 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있는 곳이었죠. 표 한 장 달라고 말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익숙한 거리들,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죠.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문을 나선 거였으니까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7살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남편이 찍어준 거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행복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설렜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어느새 35년이 지났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아니, 웃는 법을 잊어버렸던 거겠죠.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카메라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어요. 흔들렸을 수도 있고 초점이 안 맞았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35년 만에 62살에 이제야. 버스가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서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한 냄새였어요. 가방을 들고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예약한 숙소도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참을 걷다가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방을 찾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혼자냐고 물었죠. 네, 혼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바다였지만, 똑같은 석양이었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달랐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렸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정말 슬펐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죠. 딸의 눈물, 아들의 목소리, 남편의 차가운 말.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니까.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으니까.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찍어야 할까? 처음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설렜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강릉에서의 첫 아침은 파도 소리로 시작됐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아, 맞다. 집이 아니구나. 여기는 민박집이구나.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가출. 62살의 한가출이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에 밥, 소박한 아침상이었죠. 할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여행 온 거냐고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 많다고 말했어요. 네, 혼자라고 대답했죠.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많이 먹으라고만 말했죠. 고마웠어요. 궁금해하지 않아서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바닷가가 나왔어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평일 아침이었으니까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모래밭에 서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게 보였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좋았어요. 35년 전에 들었던 그 소리. 세상을 담는 소리.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찍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그날 오후에는 정동진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계속 달라 보였죠. 똑같은 바다인데 각도가 바뀌니 다른 풍경이 되더라고요. 정동진역에 내렸습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철길 바로 옆이 바다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찍는 각도로는 찍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걸 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낡은 벤치 하나.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벤치였죠. 그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벤치를 찍었습니다. 찰칵. 왜 그 벤치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비어 있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떠난 것 같기도 한 그 빈자리가 제 마음 같았어요. 그날 저녁은 작은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35년 동안 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거든요. 남편, 아이들, 동료들. 그런데 혼자 먹으니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며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오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캔커피 하나를 샀죠.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들은 출근했겠지. 딸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구나. 바다를 보고 있구나.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요. 해돋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벌써 사람들이 몇 명 나와 있었죠. 모두 카메라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먼저 주황빛이 퍼지더니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찰칵, 찰칵.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죠. 그냥 북받쳐 올랐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해돋이를 제대로 본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늘 바빴으니까요. 남편 아침 차려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출근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슬펐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강릉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속초로요. 속초에서는 설악산을 찍었어요. 단풍이 한창이었거든요. 빨갛고 노란 나무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죠. 정상 근처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62살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탁 트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들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니 온 세상이 가을빛이었습니다. 찰칵.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알았어요.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게 내 꿈이었구나. 속초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평창으로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했죠. 작은 펜션에 묵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사진 찍으러 왔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죠. 아저씨가 여기 근처에 좋은 곳이 많다며 내일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돌아다니고 싶다고요. 아저씨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혼자 다니는 것도 좋다고 자기 속도로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평창에서는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추수를 끝낸 논은 텅 비어 있었죠. 그 빈 논을 찍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핀 길도 찍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예뻤습니다. 낡은 담장도 찍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세상을 말이에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였어요. 모든 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거든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딸이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제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걸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했어요. 딸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릉, 속초, 평창을 거쳐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묵었던 그 민박집에 다시 방을 잡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다시 왔다고 말했어요. 네, 여기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웃으며 마음에 들었나 보다고 방은 저번이랑 같은 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열흘 전에도 봤던 바다였죠. 그런데 달라 보였어요. 저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필름 카메라라 바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기억났습니다. 바다, 산, 논밭, 코스모스, 빈 벤치. 모두 제가 담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누가 볼까? 전시회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62살에 시작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일단 찍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죠. 그리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박집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신문을 건네주셨습니다. 심심할 때 보라고 말하더군요. 고맙다며 받았어요. 밥을 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어요. 강릉 소식이 주로 실려 있었죠. 그냥 넘기려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을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자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낼까?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사진이 뭐라고. 그냥 취미로 찍는 건데. 그런데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밥을 다 먹고도 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내보자. 한 장만이라도. 떨어지면 어때요? 시도라도 해보는 거죠.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공모전 참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진 2장까지 출품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 접수받는다고 했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름 사진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론이라고
오히려 요즘은 필름 사진이 더 특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어떤 사진을 낼까?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정동진 빈 벤치 사진, 그리고 강릉 해돋이 사진. 이 두 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필름을 인화해야 했어요. 사진관을 찾아갔죠. 사진관 주인이 나이 지긋한 아저씨였습니다. 필름을 건네자 반가워하더군요. 요즘 필름 가져오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35년 만이라고요. 아저씨가 놀라며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냐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 말이요. 사흘 뒤 사진을 찾으러 갔어요.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바다 사진, 산 사진, 논밭 사진, 그리고 빈 벤치, 해돋이.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도, 그리움도, 설렘도 다 보였습니다. 사진관 아저씨가 정말 잘 찍었다고, 감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낼 거라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응원한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공모전에 사진을 제출했어요. 이름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박진숙.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어요. 3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진숙으로요.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더 이상 뷰파인더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자유로웠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들과 딸도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조금만 더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요. 자유롭게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집을 나선 그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일들이지만 그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딸이 제일 먼저 무너졌다고 해요. 제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한참을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딸의 어깨를 두드리기만 했대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해요. 1시간 동안 같은 페이지를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들이 벌써 10번도 넘게 걸었다고 계속 꺼져 있다고 말했대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딸이 울먹이며 아빠한테 물었대요. 엄마가 왜 이러시는 것 같냐고요. 남편이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퇴직 스트레스라고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답니다. 제가 아침에 차려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대요.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라면을 끓였답니다. 3개요. 모두 말없이 라면을 먹었대요.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고 해요. 텅 빈 맛이었다고요. 아들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 물었대요. 엄마가 정말 돌아오실 거냐고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딸이 회사에 반차를 냈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들도 오후에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은 제가 갈 만한 곳들을 떠올렸답니다. 친구지?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친한 친구 없어. 친정? 외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 어디로 갔을까? 두 사람은 막막했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딸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는 스스로 나가신 거라고 말했대요.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답니다. TV도 켜지 않고요. 딸이 저녁은 드시냐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대요.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답니다. 반찬을 입에 넣고도 씹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흘째 되는 날 딸이 제 방을 뒤졌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없어진 게 보였대요. 세면도구도요. 그리고 제일 아래 칸 이불 더미가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딸이 그 속을 뒤져봤대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거였죠. 딸이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떠올랐대요. 카메라. 엄마의 낡은 카메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끼던 물건이었다고 해요. 딸이 아들에게 전화했답니다. 엄마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신 것 같다고 말했대요. 아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답니다. 딸이 설명했어요. 엄마가 옛날에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셨다고 카메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게 꿈이었다고요. 아들이 놀랐답니다. 그런 꿈이 있었냐고 처음 듣는다고 말했대요. 딸도 어렸을 때 한 번 들었을 뿐이라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꿈이 사진작가였다는 거 아셨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대요. 알았다고 말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들었다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대요. 딸이 왜 불가능했냐고 물었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대요. 애들 키워야 하고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무슨 사진이냐고요. 딸이 그럼 엄마는 평생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대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라고요. 답이 없었대요. 다시 보냈답니다. 엄마 연락 좀 해주세요. 그것도 답이 없었고요. 아들이 계속 문자를 보냈답니다. 엄마 걱정돼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제발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계속 답이 없었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들여다봤대요. 혹시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동료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딸은 밤마다 울었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요. 자기 잘못인 것 같았대요. 그날 식탁에서 엄마가 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족이 꿈이라고 말해버린 게요. 엄마 표정이 그때 어두워졌었대요. 왜 그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엄마 진짜 꿈이 뭔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딸이 후회했답니다. 평생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대요.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 빨래해 놓은 옷들, 정리된 집안, 다 엄마가 해준 거였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딸이 출근하다가 우체통을 확인했답니다. 혹시 엄마한테서 편지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엽서 한 장이 있었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제 글씨였죠. 딸이 떨리는 손으로 엽서를 읽었답니다. 엄마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줘. 그게 전부였답니다. 딸이 엽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아빠, 오빠한테 보여줬죠. 세 사람이 엽서를 돌려보며 읽었답니다. 아들이 소인을 확인했대요. 강릉이었답니다. 엄마가 강릉에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이 당장 가서 찾아오자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고개를 저었대요.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다고 기다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물었어요. 딸이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엄마를 믿어보자고 말했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대요.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요. 열흘째 되는 날 딸이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예요? 이번엔 답장이 왔답니다. 엄마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줘.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답장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딸은 안도했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거니까요. 딸이 다시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던 거,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거, 대학 입학할 때 눈물 흘리며 축하해 주시던 거, 다 기억났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뭐가 있었을까? 아들이 엄마한테 뭘 해드렸을까? 생각해봐도 없었답니다. 명절 때 용돈 드린 거? 그게 다였어요. 아들이 부끄러웠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딸이 밥 드시라고 불러도 별로 먹지 않았어요. 살이 빠져 보였답니다. 얼굴도 수척해졌고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딸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보면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대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딸이 아빠 왜 안 주무세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냥 잠이 안 온다고만 말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딸이 아버지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우는 거였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들고 있었답니다. 사진이었어요. 결혼 사진이었죠. 젊은 저와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딸이 아버지 옆에 앉아서 물었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대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엄마로, 아내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딸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엄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다고 말했대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제대로 해드리자고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드리자고, 엄마 꿈을 응원해드리자고요. 2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딸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강릉 지역 신문이었어요.
노사진 작가의 감성 풍경, 강릉에서 화재. 기사 제목이었죠. 딸이 기사를 클릭했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바다 사진, 빈 벤치 사진. 딸의 심장이 뛰었답니다. 이건 엄마 사진이다. 확신했대요. 기사에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작품이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딸이 아들과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기사를 봤어요. 남편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당신 사진이 맞다고요. 저 빈 벤치는 당신 마음 같다고요. 딸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편이 대답했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겠냐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답니다. 아들이 말했답니다.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강릉 문화센터에 가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딸이 또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답답해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강릉 지역 신문을 검색했답니다. 혹시 엄마 소식이 더 나올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문득 깨달았답니다. 엄마는 지금 자유로운 거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걸 빼앗으면 안 된다고요. 기다려드려야 한다고요.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요. 딸이 아버지와 오빠에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시면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세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렸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딸은 엄마 방을 정리했어요. 엄마가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서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말할까? 사랑한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드릴까? 세 사람은 매일 그 순간을 그려봤답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을요. 공모전 결과가 나왔어요. 2주일 뒤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사진이 입상했다는 거예요. 우수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죠. 직원이 웃으며 축하한다고 시상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62살에 35년 만에 다시 잡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상을 받다니요. 시상식은 일주일 뒤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젊고 실력 있는 사진작가들일 텐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밤마다 뒤척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설렜습니다. 제 사진을 사람들이 본다는 게요. 제 이름으로요. 시상식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져온 옷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빛나 보였어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요. 그 중에 제 사진도 있었어요. 빈 벤치 사진, 해돋이 사진,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찍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더 좋아 보였어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자유도.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여러 상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제 이름이 불렸어요. 박진숙.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심사위원이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감성이 뛰어난 작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시상식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사진 정말 좋았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배우지 않았다고 그냥 찍고 싶은 걸 찍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더 대단하다고 타고난 감각이라고 말했죠.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어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상패를 가슴에 안고 걸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62살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이룬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죠.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요. 그리고 남편까지요. 세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어떻게 찾아왔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나 봐요.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서요. 딸이 또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 봤다고요. 엄마 사진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시상식 날짜 알아냈다고요. 그래서 왔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왔냐고요?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 엄마 꿈이 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엄마는 엄마니까 우리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고요. 용돈 몇 번 드린 게 다였다고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다고요. 아니, 알았는데도 모른 척 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한 건 저였습니다. 제가 떠나서요. 제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온 거였으니까요. 입을 열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한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남편이 우는 거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함도, 그리움도, 사랑도 다 섞여서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도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남편은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얼굴로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나와버려서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없다고요. 엄마는 너무 오래 참았다고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미운 게 아니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나도 숨 쉬고 싶었다고요. 나도 살고 싶었다고요. 이기적이라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대로 죽을 순 없었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라고요. 이제 알았다고요. 이제 응원하겠다고요. 엄마 꿈을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신 사진 봤다고요. 신문에서요. 정말 좋았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고요.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요. 자기가 돕겠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고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고마웠습니다. 이해해줘서요. 응원해줘서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다시 돌아가면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닐까? 또다시 엄마로만, 아내로만 살게 되는 거 아닐까? 딸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우리가 맞춰드릴게요. 엄마가 사진 찍으러 다니고 싶으시면 다녀오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엄마가 전시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 인생이에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일에 여행 다니시면 주말에 집에 오세요. 우리가 같이 저녁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사진관 열고 싶으시면 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격리도 제가 할게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달라지겠다고요. 집안일도 배우겠다고요. 당신 짐 덜어드리겠다고요. 함께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당신 방식으로요. 이제는요.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정말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가족을 버리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요. 서로를 응원하면서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는 상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받았다고요. 우수상이라고요. 제 사진으로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엄마 최고라고 말했죠. 남편이 축하한다고 당신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걱정 끼쳐서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나를 찾는 시간이요.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을게. 여기서요. 조금만 더 사진 찍고 싶어. 그리고 제대로 정리하고 돌아갈게. 딸이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며칠 여기 있을게요.
엄마랑 같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휴가 냈다고요. 며칠 쉬고 싶었다고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시간 많다고요.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우리 가족은 속초에 함께 있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찍었는지요. 딸은 바닷가를 걸었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웠다고요. 아들은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 생각 안 하고 쉬니까 좋았다고요. 남편은 그냥 산책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외로웠을지요. 사흘이 지나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함께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속초가 멀어졌습니다. 강릉도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요. 가족과 함께 하지만 나로서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 감옥이 아니라 제 쉼터가 될 거예요. 제가 돌아올 곳이요. 꿈을 펼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삶이 달라졌어요. 천천히 조금씩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오던 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툴게나마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은 짜고 반찬은 부족했지만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생각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냐고요? 서울 근교를 돌아보려 한다고 했죠. 남편이 저녁에는 돌아오냐고 물었어요. 네, 저녁에는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 같이 먹자고 자기가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날부터 저는 평일마다 나갔어요.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산, 북한산, 한강. 서울에도 찍을 게 많더라고요. 35년을 살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아침 햇살을 받은 남산타워, 단풍 든 북한산 둘레길, 석양지는 한강 다리. 모두 아름다웠어요. 카메라를 들고 걸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면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뭘 찍었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했어요. 대화였습니다. 35년 만에 제대로 하는 대화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모였어요. 딸과 아들이 왔습니다. 손자도 함께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제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화한 사진들을 보여줬죠. 딸이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잘 찍으신다고 프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전시회 할 수 있겠다고 말했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손자가 신기한 듯 카메라를 만졌습니다.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진 찍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웃음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멀리 나갔어요. 수원, 인천, 가평,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곳들이요. 사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전시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당연하다고, 당신 사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딸도 전화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홍보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전시회를 열기로요. 작은 전시회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를 빌렸어요. 비용은 제 퇴직금에서 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꿈을 위해 쓰는 거였어요. 뿌듯했습니다. 사진을 골랐어요. 30장 정도요. 강릉에서 찍은 것, 속초에서 찍은 것, 평창에서 찍은 것, 그리고 서울에서 찍은 것들, 모두 제 마음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을 정해야 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늦은 봄. 그거였습니다. 늦게 왔지만 결국 온 봄. 제 인생 같았어요. 62살에 시작한 꿈이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니까요.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진을 인화하고 액자를 고르고 배치를 정하고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도와줬습니다. 남편은 액자를 사러 함께 나갔어요. 딸은 포스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들은 전시장 배치를 도왔죠. 손자는 풍선을 불었고요. 함께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전시회 일주일 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전시장에서 사진을 꺼는 중이었는데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비틀거렸죠. 남편이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거부했지만 남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몸이 많이 지쳐 있다고요.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전시회가 일주일 남았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전시회는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렇다고,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시회를 미뤄야 할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건데요.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때 딸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왔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했죠.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혼자 너무 많이 하게 했다고요. 준비하는 동안 너무 무리했다고요. 자기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조급했던 거라고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건강부터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정말로요. 사진도 찍지 않고 전시회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쉬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니, 병은 아니었지만요. 딸이 과일을 깎아줬어요. 아들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손자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얼굴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모를 그림이었지만 기뻤습니다. 남편은 계속 옆에 있었어요. 밥을 해주고 차를 끓여주고 그냥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좀 나아졌어요. 어지럽지 않았고 힘도 생겼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조심하면서 활동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전시회를 다시 준비하고 싶다고요. 딸이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고요. 이번엔 제대로 무리하지 않고요.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요. 서두르지 않겠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더 많이 돕겠다고요. 엄마 혼자 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남편도 말했어요. 자기도 매일 함께 있겠다고요. 당신을 지키겠다고요. 한 달 동안 천천히 준비했어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했어요. 피곤하면 쉬었고요.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시장에 함께 갔어요.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사진 위치를 조정할 때 의견을 줬습니다. 딸은 온라인 홍보를 했어요. 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알렸죠. 아들은 격리를 맡았습니다.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정리했어요. 손자는 전시장에 와서 풍선을 달아줬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떨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제 사진을 좋아해 줄까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당신 사진은 좋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딸의 지인들, 아들의 동료들, 남편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왔어요. 지역 주민들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좋다고, 감성적이라고,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빈 벤치 사진을 보면서요. 자기 마음 같다고 말하더군요.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간단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62살에 시작한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로요. 전시회는 2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왔습니다. 방명록에 글을 남겼어요. 감동받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전시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을 거예요. 더 많은 곳을 다닐 거고요. 언젠가 더 큰 전시회도 열 거예요. 꿈은 계속될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전시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외식을 했습니다. 손자가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라고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요. 제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전시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웃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할게. 1년 뒤쯤 아들이 말했어요. 그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요. 손자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할머니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에도 물었던 질문이었죠.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었어요. 이번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거라고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 포기하지 말고. 밤이 깊어갔어요.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만 거실에 남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로요. 남편이 웃었어요. 다행이라고. 당신이 행복하니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이해해줘서요. 응원해줘서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요.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늦게 피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도 저 꽃잎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결국 피었다고요. 그리고 바람에 날아다니며 세상을 본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산 가려고요. 봄 풍경을 찍고 싶어서요. 남편이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놀랐어요. 같이 가고 싶냐고 되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뭘 보는지 보고 싶다고, 당신 눈으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가출하고, 여행하고, 사진 찍고, 상 받고, 가족 만나고, 아프고, 회복하고, 전시회하고,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를 찾기 위해서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산에 가는 것이요. 봄 풍경을 찍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일들이요. 앞으로 찍을 사진들, 앞으로 갈 곳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 모두 설렜어요. 늦은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왔어요. 봄은요. 그리고 저도 결국 찾았습니다. 저를요. 62살에요. 늦었지만요. 그래도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진숙의 인생이요. 물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박진숙이에요. 사진작가 박진숙. 꿈을 꾸는 박진숙. 살아있는 박진숙. 봄은 늦게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결국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요. 꿈과 함께요. 희망과 함께요. 제 늦은 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늦은 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저처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